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주차마다 제 그 수업 교재는 없어요. 없는 거 아시죠? 프린트물로 진행되되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이 15교육과정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다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고시마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뭐죠? 제본을 해서 파는데 15라고 2015-74라고 이렇게 명시된 이 부분을 다운받으셔야 되거나 아니면 사셔야 됩니다. 12교육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갖고 계신다면은 수업 중에 지참하셔서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이제 이것이 중요한 수업 교재는 아니에요. 교재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15교육과정의 전 체계를 한번 쭉 훑어보고 싶다면 이 내용으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15교육과정의 중요한 내용들을 재구성한 내용이 다 프린트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프린트물 안에는 15교육과정뿐만 아니라 12교육과정의 내용, 2009교육과정 내용,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필요하다면 삽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다운로드 받거나 사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지만 이제 교육과정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중요한 텍스트로 그래도 한번 봐야만 할 테니까 15교육 만약 사신다면은 15교육과정 사시고 굳이 15교육과정 사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12교육과정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오셔서 수업 중에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기출교재는 항상 지참을 하세요. 기출교재는. 그리고 현재 그 기출교재는 이번 연도에 발행된 기출교재하고 작년 기출교재하고의 차이는 별반 차이는 없지만 그 페이지 수가 달라서 수업 중에 몇 페이지에 몇 년도 문제를 봅니다라고 하면은 그거 찾느라고 스트레스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교재에 실려 있지 않은 그런 기출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필요하다면 제가 오늘은 너무 바빠서 다음 주차에 작년 교재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저기 제가 좀 챙겨놓으라고 프린트를 좀 해서 좀 챙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좀 가지고 가세요. 그러니까 금년 교재가 아니라 작년 교재로 제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빠진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은 밑에 층에 가서 그 빠진 내용들을 프린트물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만 작년 교재하고 페이지 수가 또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해하셨죠? 네. 그 대답 잘 하세요.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OT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인데 이 중에서 이제 교육과정 학습의 중요성과 교육과정 학습 방법 이게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교육과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교육과정이 굉장히 추상적인 문서여서 두 줄 읽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두 줄인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적어도 국어교육론에 일단 학습의 내용의 범위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용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중요한 텍스트 중에 하나고 2번에 1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2번 보시면 화법 독서 작문의 전공 지식의 원리와 이에 따른 기본 개념이 교육과정의 용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이제 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현행 임용구사의 서술형 문항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실 때 개념어를 쓰셔야 돼요. 단어나 개념어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개념어 및 학술 용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이게 비록 한 문장이 됐던 두 문장이 됐던 간에 그러한 문장 안에서 중요한 학술 용어나 개념어가 무엇인지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서의 개념어는 쓰여지기만 할 뿐 3-3번의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점 부분 하고 있어요.
개념어는 활용만 될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 개념어가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 개념어에 대한 보충을 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가령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글을 쓴다. 이런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내용에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쓰이거나 응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활용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일성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통일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응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수업 상황에서 이 성취 기준의 이 용어들이 활용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목들이 이제 당연한 말이 쓰이고 있고 이미 익숙하게 들어왔던 용어들이 쓰이고 있는데 이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 용어가 쓰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도 내용이나 지도 방법들이 구안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는 이제 교육과정은 어차피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인데 그것이 이제 구체화된 형태가 교과서예요.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또 중1부터 고1까지의 교과서에서 그와 같은 교육과정의 용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더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국어교육론과 관련되어 있는 개론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개론서에서 흩어져 있는 그런 용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용어 학습을 중심으로 좀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이제 공부하실 때에는 3번에 동그라미 2번 영역별로 일단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영역별로 내용을 재구성한단 말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년별로 돼 있고 그 또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순서가 일정한 순서의 기준들이 없이 그냥 1항부터 10항, 1항부터 15항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의 순서들을 조금 더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역별로. 그래서 화법, 그다음에 독서, 작문 이런 식으로 학년별 구성이 아니라 영역별로 조금 더 구성을 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 지금 이 수업의 목표가 두 가지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개념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학술 용어나 개념어가 있다면 그 개념어가 어떤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지도 활용도를 또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에 영역별 재구성이 필요하다. 근데 이 영역별 재구성은 교육과정의 체계화하고 연관돼 있어요. 체계화.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체계화하자. 여기 자리 있으십니다. 네. 조금 자리가 여유가 좀 없으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의 그 소지품들이 많긴 한데 좀 그걸 좀 더 앉아주세요. 혹시 저기 네. 두 가지. 하나는 개념 이해. 무슨 이해? 두 번째는 체계화. 3, 4월 이 두 달 동안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는 체계화 시키세요. 아셨죠? 혼자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서 제 도움을 좀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이제 2015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임용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현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대학을 다니고 계시다면 4학년생들이라면 학부과정에서 국어교육론을 좀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에게 15교육과정을 공부해야 하느냐를 한번 여쭤보세요. 여쭤보시고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면 좀 이건 막막한 거고요. 교육과정을 좀 다뤄보시거나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셨던 교수님들이라면 충분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일단 2015 교육과정은
2017년도에 적용됩니다. 2017년도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2020년도에 완전 적용돼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끝마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7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 아마 교과서가 제작돼 가지고 내년에 이제 배포가 될 거예요. 초등 1, 2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중학교는 이제 순서대로 1, 2, 3인데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2가 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학년군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학년을 이렇게 제작한다면 2학년하고 3학년은 이미 1학년 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순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1, 2, 3학년들이 다 제작될 거예요. 성취 기준 자체가 중 1, 2, 3에 구분이 없어요. 중1은 1, 2항부터 5항 이게 아니라 1항부터 15항까지 가운데에서 어떤 출판사는 1, 4, 7, 8항만 성취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해서 중 1, 2, 3학년은 순차적으로 되되 아마도 완벽하게 준비는 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제작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2018년도에 배포가 될 예정인데 그래서 아마 금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까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교과서 제작에 좀 매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2020년도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19년도까지는 아마도 교과서 제작을 해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지만 고1 정도는 교과서 제작이 아마도 내년 정도에 끝나서 배포가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먼저인데 중2와 고1이 같이 한꺼번에 이제 제작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한 17, 18, 19, 20, 4년 동안 해서 완전하게 이제 시행되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단에 섰을 때는 중간 단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2012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가르치다가 이제 도중에 15 교육과정으로 바뀐 교과서로 이렇게 가르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5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일단 그 교육청에서의 시험 범위가 2015 교육과정이 금년부터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교과서가 제작돼가지고 배포가 될 테니까 초등은 15가 일단은 현재 임용시험의 범위로 교육과정 15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교육과정이 지금 아직까지는 시험 범위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른 채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일단 이 15 교육과정이 일단 파일 형태로 올라와 있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일단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제 각 교육청별에서 시험 범위를 이제 발표할 때 15교육까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가 이제 관건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놓으면 또 모르니까 일단은 15교육과정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지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15교육과정이 지금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2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 12교육과정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5교육과정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되 12교육과정을 이제 보충 보완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15교육과정의 달라진 점은 교과목의 선택 부분에서 많이 달랐어요. 중1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달라진 게 없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지금 선택 과목들이 많이 달라졌죠. 그 중에 하나가 문법이 독서하고 같이 가르쳤던 독서와 문법이 2020년도에는 이제 독서가 단독 교과로 되고 문법이 용어가 언어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매체하고 결합돼가지고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신설됩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은 2020년도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만 현재 2015 교육과정은 이처럼 독서가 단독으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12 교육과정까지는 독서와 문법 해가지고 문법도 나오고 그다음에 독서도 나오는데 15 교육과정은 문법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따로 빠져 있습니다. 독서만. 그래서 그 독서가 좀 더 강화된 그런 형태를 좀 볼 수 있겠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이 실용국어, 뭐 심화국어, 고전 읽기인데 물론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있긴 한데 여기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내용들은 공통 과목 국어하고 일반 선택 국어, 화법, 작문, 독서 요 정도까지 물론 이제 문학은 이제 문학 따로 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다음 2015 교육과정의 영역 구성의 특징은 뭐
드릴 내용들이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시면 달라진 특징들 한 두 가지 중에서 이쪽에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행 15교육 과정에서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 교육 과정에서 핵심 개념을 우리가 지금 수업의 목표가 뭐였어? 개념 이해했는데 그 개념을 일부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서 그 개념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고 가셔야 돼요. 가령 그 표가 나오죠, 표. 이 표는 교육 과정에 있는 표인데 이게 읽기 영역이에요. 중1, 중3, 중학교 읽기 영역인데 중학교 읽기 영역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서 중1, 3학년군하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제일 좌측에 핵심 개념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핵심 개념을 잘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읽기의 본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한 세 번째 칸 보시면 까맣게 밑줄 쳐져놨어요, 여러분들. 읽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다음 장 넘겨보시면 3쪽에 읽기의 태도라고 돼 있어요.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개념에서 이 본질, 방법, 태도, 본질, 원리, 태도 이런 개념들은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임용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야. 임용 시험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에서는 이제 등장하겠죠. 다음은 읽기의 본질과 관련된 송교사의 수업의 내용이다. 다음은 듣기 말하기의 원리 학습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예의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이제 본질, 원리 또는 태도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럴 때 도대체 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잡아가셔야만 되죠. 임용에 직접 등장하진 않아요. 이 본질이란 말을 쓰거나 원리란 말을 쓰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문제에서 등장할 때 이걸 이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3쪽에 보시면 교육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주요 용어를 이렇게 네모칸 쳐졌어요. 본질, 원리, 태도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많이 써요. 이 용어는 이해하셨죠? 본질이란 특성을 말합니다. 특성. 본질이 무엇을 말한다고? 특성. 좀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서 요구되는 형식적, 본질적,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어려운 거야. 이게 교육과정에서 설명된 거야. 개념지, 명제지 이런 표현을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교육학에서 지식의 형식 할 때 피터스의 지식의 형식 할 때 그런 지식의 분류 같은 것들을 배우지는 않나요? 절차지, 방법지, 개념지, 명제지 이런 형태로 배우지는 않나요? 배워요? 네. 억지로 대답하는 거 봐. 일부러. 개념 형태의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이라고 하는 거. 뭐 중요한 것은 아니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지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로 본질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화법의 본질 하게 되면 화법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이 있고 그 개념들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화법의 성격에 대한 이해, 화법의 특성에 대한 이해, 장문의 유형 분류, 그 다음에 독서의 맥락에 대한 이해, 다 이 개념지나 명제지의 형태로서 본질은 다 이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본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담화 특성, 매체 특성, 유형, 맥락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네. 담화 특성 하게 될 때 담화 특성의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개념적인 내리지 말고. 담화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화법에서 만약 담화라고 한다면 목적상 구분으로 하자면은 정보 전달, 또 친교미 정서 표현에서 대화 이런 식이겠죠. 대화, 토의, 토론, 연설. 화법에서 그런 연설이나 대화의
무엇을 이해하는 것을 본질이라고 하냐면 특성을, 그 특성을, 대화의 특성, 연설의 특성, 이해하셨죠? 토의의 특성, 토론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해? 본질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2012 교육과정까지는 이 본질 대신에 어떤 개념을 썼냐면 지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네요. 그래서 이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들이 뭐가 있다고? 이해를 요구해요. 반드시 이해를 요구해요. 이해하셨죠? 특성에 대한 이해 또는 뭐 유형에 대한 이해 또는 맥락에 대한 이해 모두 다 이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성에 대한 이해예요. 여기 있는 이 특성에서는 성격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 뭐 개념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능들도 배워야 되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연설의 기능, 담화 유형 중에 연설의 기능, 대화의 기능 이런 기능이에요. 또는 설득하는 글 쓰기의 기능 이런 식으로 기능이에요. 작문의 기능, 화법의 기능 그런 기능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본질은 무엇을 묻는다고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 중점적으로 두는 것을 본질이라고 해요? 그 특성에 대한 이해예요. 화법이라면 화법 특성에 대한 이해, 작문이라면 작문 특성에 대한 이해. 특성하게 되면 뭐죠? 화법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작문의 개념도 있을 것이고 작문의 기능들도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지식 습득의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손 들어봐. 언제든지 학습 속도가 좀 느리다 손 들어봐. 저요, 저 진짜 느려요. 이해력이 좀 낮아요. 네,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제가 고안하는 게 뭐냐면은 깜지 쓰기예요. 깜지 쓰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중얼중얼 외우기.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금방 이해하고 암기하고 넘어가는데 저는 금방 까먹고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암기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이제 암기하는 거죠. 계속 외우세요. 계속 외우세요. 계속 외우는 거야 지금. 제가 농담을 해도 여러분들 외우고 있어야 돼. 지식 습득의 속도가 빠르다면 뭐 이것을 굳이 뭐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기억이 되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원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원리라고 하는 개념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의 절차나 과정이라고 하는 게 교육 과정에 설명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자면 기능 및 전략이에요. 원리가 뭐라고요? 기능 및 전략. 여기는 기능하고 좀 다르죠. 여기는 기능하고 좀 다른 전략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식이긴 한데 여기 본질은 지식의 형태가 개념지의 형태라면 여기는 기능 및 전략도 지식의 형태이긴 해요. 근데 이 지식은 행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아는 절차지 또는 방법지를 말해요. 방법에 관련된 지식이에요. 알면 알민데 개념 형태로의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게 본질이라면 원리는 행함으로써 알아야 하는 습득되어야 할 그런 몸으로 습득되어야 할 지식들이에요. 그래서 가령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긴 한데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의 특성, 성격, 개념, 기능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자전거를 직접 도로나 운동장에 나가서 타면서 습득해야 할, 몸으로 습득되어야 할 그런 것들의 지식이 이 기능 및 전략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무엇으로 배워? 원리라고 배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화법의 원리, 듣기의 원리, 말하기의 원리, 읽기의 원리 하게 되면 다 무엇을 말한다고?
그 기능 및 전략, 행함으로써 습득되어야 할, 몸으로 습득되어야 할 지식들을 말하고요. 요 차이는 이거는 머리로서만 알면 되죠? 명제지나 개념지의 형태니까. 그래서 이해만 필요해, 이해만. 그죠? 근데 요거는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해가 됐든 안 되든 뭐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절차지나 방법지는 몸으로 습득되어야 할 지식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용어로는 본질, 원리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물론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것은 학습의 필요상 그렇다는 얘기지 지식의 이 두 가지 형태는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그 지식 교육을 할 때 이해의 형태로 지식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성격에 대해서 알려준다든가 기능에 대해서 알려줄 때는 이해를 필요로 할 때는 암기하는 거죠. 이해하고 암기하고 머리로서만. 근데 이것은 직접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연설을 할 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연설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한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화자가 되어가지고 연사가 돼서 청자의 태도나 행동이나 신념을 변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해하셨죠? 할 줄 안다. 그것을 뭐라고 해? 원리라고 해요. 그래서 기능 및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고 전략을 또 다른 말로는 방법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태도는 정의적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언어 사용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언어에 영향을 미치는 아니요 영향을 미치는 보다는 언어 사용 영역에 두 가지 영역으로 좀 구분하자면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으로 좀 더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과 글을 알고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학습자들이라면 적어도 인지적 능력이 숙달돼 있거나 그 다음에 정의적인 어떤 측면들이 발달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인지와 이제 정의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구분이 아무래도 이제 두뇌 활동과 관련된 사고 활동이죠. 사고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인지적 능력일 텐데 저 정의적인 영역은 주로 이제 감정, 정서, 이와 같은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셨죠? 그 사람 참 이지적이다라고 하면 그건 인지적인 거야. 그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참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라고 하면 정의적 측면일 거예요. 제가 2월 말 마지막 주차 수업을 할 때 숙제 과제를 두 가지 정도를 맞죠? 과제 두 개? 뭐야? 첫 번째는 뭐라고?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하는 영화 감독의 전시회를 갔다 와라. 큐브릭 모르죠? 두 번째로는 영화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동주는 봐야 된다. 보시고 오신 분 다 봤죠? 동주는 봐야 돼요. 귀향은 안 봐도. 시인의 생애를 그렇게 뭐랄까요? 가슴 먹먹하게 만든 영화가 없잖아. 그죠? 그죠? 보셔야 돼요. 흑백 영화로. 그건 인지적인 영역.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봤는데 아이들은 너무 인지적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동주를. 나 저거 배웠어. 그 시를 배웠대요. 이 장면은 정말 가슴이 먹먹한 장면인데 여기는 육척방 이렇게 그거죠. 네, 이걸 우리 저기 올라간 고3짜리 우리 딸은 어머 내가 아는 시가 나와 이래요. 이 장면은 굉장히 먹먹한 장면인데 어머 이래요. 정의적 측면이 지금 강화돼야 할 부분인데 지적인 것만. 네. 태도는 정의적인 영역하고 연관성 있어요. 감정, 정서 이런 측면이에요. 다만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정의적 이런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태도라고 이렇게 범주 명칭을 쓰더라고요. 이 태도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각각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있어요?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및 그 중요성, 윤리까지도 포함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윤리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일단 외워놓으셔야 돼요. 태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어들이 쓰이게 되면 동기가 뭐지? 네. 흥미가 뭐지? 습관이 뭐지? 들어는 봤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자주 쓰이고 있는 용어니까 다만 이제 동기를 학술적으로 좀 개념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동기란 뭐다, 흥미란 뭐다, 습관이란 뭐다,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공부를 교육과정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고개 들어봐. 본질이 뭐라고? 개념지만 생각나면 안 되지. 그 담화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거야. 그 특성이 포함되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성격을 묻는다든가, 그 담화의 개념을 묻는다든가, 그 담화의 기능을 묻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요. 노란색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노란색으로 표현해. 노란색 이게 하얀색이고. 원리란 뭐라고요? 또 절차지 방법지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능 및 전략을 의미한다. 만약 차이가 있다면은 이것은 머리로 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절차다. 그다음 태도는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의 사고를 중심으로 한 이해라면, 여긴 태도는 정의적 측면이다. 그래서 정의적 측면에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윤리를 포함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좀 더 넘겨보시면 7쪽에 바로 이제 교육과정의 체계를 잡을 때 활용되고 있는 용어들이에요. 교육과정의 체계를 잡을 때. 7쪽에 넘겨보시면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에 여러분들이 곧 배울 고등학교 2학년의 화법과 작문에 24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성취 기준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7쪽의 하단 부분이에요. 가로 1번 부분은 뭐라고 나왔죠?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나와요. 본질. 그죠? 그러면 화법과 작문의 본질이라고 딱 보는 순간 화법과 작문에 무엇이 나와? 특성. 곧 뭐를? 성격, 개념, 기능, 이런 것들이 여기 성취 기준으로 마련될 거예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 기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그 어떤 분류 기준들을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개념, 성격, 기능 같은 것들이야. 특성이죠. 특성. 두 번째는 화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원리예요. 여기는 주로 이제 화법에 무엇을 배운다는 거죠? 기능 및 전략이에요. 화법이 포괄하고 있는 영역이 듣기, 말하기니까 듣기, 전략, 기능, 말하기, 기능, 전략, 또는 방법, 작문에서는 쓰기, 기능 및 전략, 이런 것들을 배워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8쪽에 넘겨보시면 4번 뭐가 나오죠? 화법과 작문에 태도가 나오죠. 태도는 정의적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로 뭐가?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윤리, 이런 것들이 성취 기준으로 구성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게 체계예요. 체계. 체계를 위해서 필요한 분류 기준이에요. 분류 기준. 됐죠? 그래서 어떤 성취 기준, 예를 들면 본질과 관련돼서 성취 기준이 3개의 항목이 나오면 그 본질의 3개 항목이 나온 그 성취 기준이 각각 하나는 무엇을, 성격을, 하나는 개념을, 하나는 기능을, 그 각각의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분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면 성취 기준이 쉽게 외워져요. 기능 및 전략은 쉬워요. 여기 주로 전중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문 전중후, 읽기 전중후, 말하기 전중후, 듣기 전중후, 말하기 전중후와 같은 전중후의 기능 및 전략들, 방법들로 되어 있어요. 태도는 어떤 동기를 기른다, 어떤 습관을 기른다, 어떤 가치관을 함양한다, 어떤 윤리적 태도를 함양한다, 이런 식으로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윤리라고 하는 용어들이 활용돼요. 몇 번 항목이 윤리가 나오는지, 몇 번 항목이 동기의 의미가 있는지는 항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셔야만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본질, 원리, 태도, 이 3가지의 범주로 구성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기본을 좀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쪽 앞장으로 넘어가서 쉽죠? 쉬워, 안 쉬워? 쉽죠? 혼자 공부할 때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 3개 항목이 나왔고, 화법과 작문의 원리, 12개 항목, 이건 뭐지? 이런 식이야. 그죠?
전체적으로 체계를 머릿속으로 그리세요. 거시적으로 일단 그리세요. 그래서 본질, 원리,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각의 본질이라고 하는 항목에서는 특성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항목 구성이다. 그래서 주로 학습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의 특성하게 되면 화법과 작문의 성격에 대한 이해, 무엇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그 다음 화법과 작문의 원리하게 되면 무엇을 할 줄 안다 이런 형식으로 성취 기준이 구성될 것이다. 근데 화법과 작문은 뭐 예를 들면 듣기 전중 후, 읽기 전중 후, 아니 듣기 전중 후, 말하기 전중 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듣기 전 무엇을 할 수 있다. 뭐 들은 후 무엇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성취 기준이 구성될 거야라고 미리 이제 짐작을 하고서 예측을 하고서 그다음 성취 기준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지겠죠. 3쪽이 이제 성취 기준 구성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임용이 직접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개념들이 많이 쓰여서 그 개념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동그라미 4번에 학습 요소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학습 요소. 따라해보세요. 시작. 요소니까 뭔가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분자들일 거예요. 그죠? 구성 요소들인데, 그러니까 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학습 요소라고 해요. 조금 더 이제 교육과정의 용어로 학습 요소란 성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한 것?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좀 제시되고 있어요. 추상적인데 어떤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냐면 학습 요소가 성취 기준하고 연관은 있어요. 연관은 있는데 도대체 성취 기준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그죠? 많이 써요. 성취 기준이란 말이. 그래서 5쪽에 넘겨보세요. 5쪽에 네모 위에 네모칸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주요 용어 보시면 성취 기준이네 뜻들이 나와요. 뜻들이. 근데 뜻이 더 어려워. 뜻이 더 어려워. 성취 기준을 가기 전에 교육과정의 개념이 국가 수준에 국가가 마련한 나라 정부가 마련한 국가 수준의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문서의 형태예요. 규정이에요. 규정. 그래서 주체가 국가야. 그래서 여기는 계획적인 교육이어야 돼. 그런데 그렇게 계획하기 위해서 문서 형태로 뭔가를 지침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취 기준이 뭐라고? 학습해야 할 지침. 근데 이게 야 오늘 너 깜지 2번 써 라고 하는 그러한 학원 강사나 개별 학교 교사나 학부모의 지침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지침이에요. 그래서 국가 수준의 그러한 지침이 되는 것을 성취 기준이라고 부르고 이 지침은 어떤 식으로 마련되냐면 화법, 즉 듣기 말하기라면 듣기 말하기의 능력을 숙달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 단계에 학습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어요. 반드시 그 단계, 예를 들어 중1, 중3 학년군, 초등학교 1, 2학년군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 반드시 학습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일종의 지침 형태로 마련하는 것은 성취 기준이라고 합니다. 하셨죠? 그래서 성취 기준은 학년군별로 제시되고 있고 학년별로 제시되어야 되고 그 제시되어야 하는 성취 기준에는 그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깜지 2번 쓰기 이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추상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야 할 필요는 있어. 물론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이 돼야 하지만 좀 더 좀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 학습자가 그 성취 기준을 공부했을 때 국어 수업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한 용어로 표현해낸 것. 그래서 성취 기준이라고 해요. 이해는 하셨어요? 네. 한번 보죠. 좌측의 4쪽 부분이 2015 교육과정 중1, 중3 학년문의 쓰기 영역 좌측 4쪽 부분 쓰기 영역인데 가로 3 쓰기 이건 영역 명칭이에요. 교육과정을 펼쳐보면 이런 영역 명칭이 나오고 그 영역 명칭 바로 밑에 그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영역에 대한 해설 한 서너 줄로. 그리고 나서 9국 03-0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요게 이제 분류 번호. 일단 9라고 하는 것은 7학년부터 9학년까지를 포괄하는 중학교를 지칭해요. 9, 그 다음에 9은 뭘까? 교과목 명칭, 국어.
그다음에 공삼은 뭘까? 이게 작문 영역은 공삼이에요. 공삼. 이런 식으로 작문 영역 공삼에 01은 뭘까? 그 작문 영역의 1번 항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분류 번호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쓰기는 이게 성취 기준이에요. 학습자가 요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예를 들자면 문제 해결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거예요. 다만 무엇을 이해하냐면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등을 고려한 문제 해결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성취 기준을 지금 진술해 놓은 건데요. 이 진술해 놓은 건데 이 진술해 놓은 것도 국가 수준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있어요. 이 성취 기준을 만드는 원칙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이 성취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5쪽에 보시면 성취 기준. 세 번째 점에 성취 기준의 진술 방법은 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취 기준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담화 또는 글 유형을 명시를 해줘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가 방금 봤던 3-1항은 직접 글쓰기의 글 유형이 무슨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1항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직접 논설문 쓰기, 설명문 쓰기, 보고문 쓰기와 같은 글 유형을 직접 지칭하거나 연설하기, 발표하기와 같은 글 유형이나 담화 유형의 명칭들이 성취 기준에 반드시 나와요. 이해하셨죠? 성취 기준에 무엇이 나온다? 담화나 글 유형이 나온다. 담화나 글 유형이 반드시 나온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다음 읽어보세요. 주요 내용 요소. 예를 들면 다시 본질 또는 원리 또는 태도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성취 기준은 보면은 본질에 해당되고 어떤 성취 기준은 기능 및 전략에 해당되고 어떤 성취 기준은 태도에 해당되는 거 성취 기준 자체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다음 세 번째로 나와야 할 게 뭐죠? 행동 영역. 여기는 분석한다, 해석한다, 평가한다, 조사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진술 용어로 돼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결합돼 가지고 하나의 성취 기준을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반드시 외우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12화작 03-04. 12는 학년이에요. 학년. 그러니까 12학년은 몇 학년? 고2예요. 화작은 뭐예요? 화작. 합법과 작문 교과목 명칭이고 마찬가지로 3 하게 되면 여기가 영역 명칭이에요. 영역. 그래서 쓰기 또는 작문에 해당되는 거고 그 중에서 사항이에요. 사항이 읽어보세요.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해서 설득하는 글을 쓴다 이런 표현인데 이 성취 기준에는 세 가지의 일종의 요소들이 있어요. 성취 기준을 이루는 예를 들면 글 유형이 일단 제시되어 있어요. 무슨 글 쓰기? 설득하는 글. 그다음 쓰는 거예요. 물론 쓰기도 행동이지만 수집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행동이에요. 수집하고 활용하고 쓰고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고요. 무엇을 수집하는가라고 하면은 타당한 논거를 수집한다. 무엇을 활용하는가?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한다. 이 부분은 무엇에 해당되냐면 주요 내용 요소. 주요 내용 요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해서 본질, 원리, 태도. 이 중에서 논거를 수집한다. 그다음에 타당한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한다. 이것은 본질에 해당될까? 원리에 해당될까? 태도에 해당될까? 원리에 이것은 할 줄 안다.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류형,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주요 내용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 요소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를 이제 가로치는 거예요. 여기를 가로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는 글을 쓰긴 쓰되 어떤 점을 초점으로 해서 설득하는 글을 쓰는가라고 하면 화법과 작문 사항에서는 타당한 논거의 수집이라고 하는 내용 생성, 기능 및 전략. 그 다음 표현 전략으로서 적절한 설득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 및 전략으로 학습해가지고 그 학습해야 할 내용 요소가 가로쳐지고 지도 내용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
지도 내용 또는 지도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 학습 활동을 구안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성취 기준에 근데 이미 지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도 내용이 뭐냐면 주요 내용 요소가 지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성취 기준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자마자 이거는 주요 내용 요소, 이거는 글 종류, 이거는 행동 부분 해가지고 성취 기준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을 세 가지 요소로 막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이제 혼자 복습을 하실 때 요거 어떻게 보라고? 맞는 말이야. 그래. 좋아. 이게 아니야. 성취 기준 딱 보자마자 어떻게 해? 이거 분명히 주요 내용 요소가 뭐지? 본질이냐, 원리냐, 태도냐. 그 다음에 행동을 지칭하는 진술 용어가 뭐지? 분석한다, 평가한다, 조사한다, 탐구한다, 쓴다, 수집한다, 행동 용어고, 나머지 이제 주요 학습 내용 요소가 몇 가지가 있지? 하고 이제 가지수를 성취 기준 안에서 볼 수만 있다면 이제 지도 내용을 성취 기준만 보고서 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용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학습 목표가 주어져요. 근데 이 학습 목표가 주로 성취 기준으로 주어져요. 이 성취 기준을 딱 주고 나서 지도 내용 두 가지를 제시하시오라고 하면 성취 기준만 보자마자 이거는 원리네. 그리고 주요 학습 내용 요소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네. 그리고 학습 활동을 네 가지로 구안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이제 그려질 거예요. 이해하셨죠? 물론 지금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저하고 같이 보시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다. 아셨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은 내용 요소하고 똑같아요. 학습 요소, 내용 요소, 성취 기준과 관련된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명료하게 지시하기 위한 것, 해당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수 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포함한 것. 이 두 번째 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습 요소라고 하는 것은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학습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내려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무엇을 이해했을까? 교육과정에는 무엇이 제시돼 있어? 물론 영역 명칭, 영역에 대한 해설, 그다음에 성취 기준의 해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이 중심으로 이해하셔야죠. 그죠? 근데 단순하게 성취 기준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 기준에 해당되는 무엇이 있다고? 학습 요소가 있어요. 이 학습 요소는 이 성취 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이 성취 기준은 아무래도 도달된 능력들일 테니까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들이에요. 내용들. 근데 그 내용들이 성취 기준에 이미 나와 있는 본질이냐 아니면 원리냐 아니면 태도냐 그런 내용들의 성취 기준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습 요소는 성취 기준이 좀 추상적이라면 학습 요소는 이 성취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한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은 이 성취 기준을 도달할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화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보다도 더 훨씬 더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뭐죠? 제가 안 보인 거예요?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안 보여도 상관없는데 글이 안 보이면 안 돼. 성취 기준이 가장 추상적인 것이고요. 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배워야 돼? 학습 요소를 배워야 돼. 이 학습 요소는 물론 성취 기준이 본질, 원리, 태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요소도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 본질, 원리, 태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원리가 두 가지일 수도 있고 세 가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이 학습 요소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훨씬 더. 그게 뭘까? 학습 활동이에요. 학습 활동. 아셨죠? 아셨죠? 네. 학생들은 이 학습 활동을 하게 되면 무엇을 숙지하게 돼? 무엇을 습득하게 돼? 학습 요소들을 습득하거나 숙지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 요소를 하나 또는 둘 이렇게 완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에 도달해? 성취 기준에 도달해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밖에 없는데? 학습 활동밖에 없는데 그 학습 활동들을 1번 학습 활동, 2번 학습 활동, 3번 학습 활동들을 끝내게 되면은 1번 학습 활동은 뭐 원리 첫 번째 관련된 학습 활동이고 2번 학습 활동은 원리 두 번째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고 해서 원리 두 가지 활동들을 다 끝내게 되면은 학습 요소를 끝내게 되는 거고 그러면 무엇에 도달해?
성취 기준에 도달해요. 그래서 보통 성취 기준은 이제 교육 과정에서의 명칭이지만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명칭은 성취 기준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해? 학습 목표로 주어져 있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학습 요소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된 것은 아니고요. 학습 목표만 진술하고 나서 바로 학습 활동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학습 활동은 요 학습 요소를 이제 구체화한 학습 활동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학습 요소에 3개의 학습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2개의 학습 활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학습 활동들의 형태는 달라져요. 가령 예를 들자면 개별 학습의 활동 형태로 하나의 학습 요소를 끝낸 다음에 모든 학습의 형태로 그 하나의 학습 요소를 두 번째 학습 활동으로 꾸며낼 수 있죠. 형태적으로는 달라도 학습 요소 하나에 여러 가지의 학습 활동들이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은 해당 학교나 개별 교사에 따라서 학습 활동도 달라져요. 다만 우리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서의 학습 활동으로 배우기 때문에 어차피 교과서가 달라지면 학습 활동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굳이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추상적인 문서 형태로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제작자의 입장에서 내가 스스로 교재를 재구성할 수도 있어요. 맞죠? 학습 활동은 달라져요. 개별 교사에 따라서 그 학습자의 수준과 그다음 도달도에 따라서 준비도에 따라서 학습 활동은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달라져도 그 학습 활동은 그 학습 요소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시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어. 학습 목표, 학습 활동. 근데 그 학습 요소는 주로 교육 과정에 제시되거나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습활동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도의 주황점, 지도의 중점, 지도 방안 해가지고 이 활동은 무엇을 의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은 주로 학습 요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까지 그거 모른 채 교사용 지도서 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쳤죠? 기간제 하시면서 아니면 학원 강사 하시면서 문제집에 이렇게 좋은 내용이 나왔네? 그 활동이 무엇을 의도하고 그 의도한 바를 통하여 무엇을 도달할 수 있는지는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에 일단 있습니다. 근데 국가 수준의 추상적 문서는 요거 있을까 없을까? 없죠. 굉장히 구체화되죠. 있는 것은 2가지야. 요거. 그죠?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 또는 학생들에게는 2가지가 있어. 학습 목표, 학습 활동만. 교사는 무엇을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임용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와? 다? No. 이거 안 물어봐. 이거 안 물어봐? 이건 주어져 있어. 이거 물어보고 뭘 물어봐? 주요 학습 내용 요소를 물어보거나. 요거 주어진 채, 요거 2가지 주어진 채 무엇을 물어보거나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구현하거나. 유연한 답안은 어떤 답안이야? 유연한 거. 학습 활동은 굉장히 유연해. 그래서 학습 활동을 구현하셔야 하면 떨지 마. 그거는 내가 정답이 없어. 다만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건 뭐죠? 요거예요. 이건 외워야 돼요. 성취 기준에 있어. 성취 기준에서 원리를 2가지를 도출을 하거나 3가지를 도출해야 돼. 이해는 하셨어요? 네. 요 부분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임용시험 문제, 지금 필기시험 문제에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유연한 답안이야. 만약 이런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형태로 이런 임용시험의 문제가 나오면 아싸 나한테 4점을 주는군 이렇게 즐거워해야 돼. 떨지 말고 이건 주로 3차, 2차 수업 실험 및 면접에서 주어질 거예요. 학습활동은 너네들이 한번 구안해봐. 이해하셨죠? 필기시험의 형태에서는 학습 요소 요 부분이에요. 지도 내용 2가지를 제시하시오.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 요소를 말해요. 아셨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들을 알아야만 하는지를 두려움에 떨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5쪽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네. 5쪽 밑에 이제 학년별 영역별 2015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1, 중3 학년군 하게 되면은 각 영역당 10개나 12개 정도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읽기 영역은 지금 듣기 말하기 영역은 몇 개가 있어요? 12개나 있어요. 근데 이 순서 자체가 지금 예를 들면 본질, 원리, 태도 이와 같은 체계로 돼 있지 않아요. 중1, 중3 학년군은 그냥 1항부터 12항까지니까 이걸 이제 다시 분류를 좀 해야 돼요. 1항은 본질에 해당되고 12항은 태도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분류를 해야 돼. 마찬가지로 다음 자 넘겨보시면 읽기 영역 중학교 몇 개 항목? 10개.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쓰기 10개.
근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거는 강박적으로 이거는 무엇이네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5쪽에 앞 넘겼던 부분에 듣기 말하기 마지막 항목을 보세요. 보시면 읽어보세요. 이거 성취 기준에서 주요 내용 요소 본질 원리 태도 가운데서 무엇? 태도예요. 강박적인 것 같아. 다음 차 넘겨보면 왜 제가 강박적이냐면은 마지막 항목에는 항상 태도를 둔다. 뭐 이런 식일 것 같아. 읽기 영역의 마지막 항목 보세요. 읽어보실까? 태도라고 하는 명칭도 있지만 태도는 동기, 흥미, 습관, 가치관, 윤리라면 여기는 주로 가치와 중요성이야. 가치와 중요성. 그죠? 가치, 그 중요성, 그 태도.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중1, 중3 학년군은 마지막 항목은 모두 다 태도야, 태도. 그렇게 보시면 돼. 쓰기도 마지막 항목 올까?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럼 첫 번째 항목은 무엇에 해당될까? 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안 해? 본질 맞아. 중간의 항목들은 무엇에 해당될까? 원리. 이제 뭐야 이렇게 1시간 만에 다 알았으면 교육과정 혼자 공부하러 환불 나오겠네 이거. 혼자 공부한다고. 자, 고등학교 1학년은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15개 항목 듣기 말하기 5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 작문은 총 24개로 본질 원리 태도가 있어요. 다만 이제 화법과 작문이기 때문에 주로 원리 부분에서 화법의 원리, 그다음에 작문의 원리 이런 식으로 2항, 3항 부분이 있어요. 독서도 마찬가지로 본질. 근데 독서는 이제 독서의 원리라고 하지 않고 독서의 뭐라고 나왔어? 방법. 근데 아까 우리가 원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능 및 전략의 방법일 테니까 결국에는 방법이라고 이런 명칭이 쓰여져도 독서에서 8쪽에 본질 다음에 방법이라는 명칭이 쓰여져도 여기는 원리다. 기능 및 전략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는 독서의 분야가 따로 있긴 하지만 독서 태도 이런 식으로 구성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학년당 몇 개의 항목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성취 기준 숫자가. 이 많은 성취 기준의 숫자들을 조금 더 재분류를 하자. 그런 재분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OT 이제 끝마치면서 11쪽에는 교육과정에 새로 바뀐 15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일단은 15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12구교육과정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충한다. 아셨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개념들을 상세하게 이해하는 것도 이 수업의 목표다. 세 번째로는 모든 수업에서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같이 곁들여 보셔야 되는데 물론 3시 30분 이제 이 정규 수업 끝나고 나서 3시 30분부터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할 텐데 그것은 이제 순서대로 하기도 하지만 또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가 필요하다면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출교재를 문제나 교재를 좀 가지고 다니세요. 물론 무겁지만 아셨죠? 하프목이라고 해서 다음 주부터 이번 주에는 지금 10시에 지금 여러분들 수업을 시작했는데 9시 45분까지 왔나요? 아니죠? 9시 30분. 9시 30분까지 모셔서 시험을 좀 보셔야 돼요. 한 15분 정도 치르고 그다음에 15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하프목어 해설 강의 형성평가라고 해서 해설 강의를 좀 하고 그다음 정규 수업 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 30분까지 여러분들 오셔서 다음 주차에 다음 주차에는 이번 주차에 배웠던 내용들을 제가 문제로 낸 서답형, 기입형 문제로 낸 서술형 기입형 문제로 낸 문제들을 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좀 출발하셔가지고 하프목어를 좀 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난 수업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업 시간이 이렇게 되고 기출도 이렇게 되고 됐습니다. 주차별 강의는 되도록이면 지킬 텐데 8주차 강의에서 3주차 정도는 화법, 3주차의 독서, 2주차의 작문이에요. 작문이 왜 2주차인가? 일단 화법과 작문의 원리라든가 태도, 본질, 원리, 태도 이렇게 세 가지 가운데서 본질과 태도는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는 똑같아요.
원리만 달라. 그래서 작문은 원리 파트 부분의 항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법을 할 때 본질과 태도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하고, 그래서 3주 정도에 걸쳐서 화법에서 작문에서 배워야 할 내용들 미리 땡겨서 배우고요. 작문 시간에는 이미 화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빼고 작문 파트 부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33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죠. 아셨죠? 네. 수업 시간은 3시 30분에 끝날 텐데 정규 수업이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 그렇게 예상을 하고 기출해설 강의는 3시 45분인데 마찬가지로 안 지켜져. 정규 수업에서 그 해당 시간이 주로 빨리 끝나는 경우는 아예 없다. 100%, 120% 없다. 빨리 끝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아마 4시 아니면 5시 아니면 기출해설 강의 생략 그 수업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들이 좀 더 많거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이제 기출해설 강의를 충분히 했을 경우에는 따로 기출해설 강의 시간에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1, 2월 달에 기출해설 강의를 따로 이렇게 3시 45분부터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출해설 강의 시간을 좀 지켜서 3시 30분에 끝내고 45분에 안 되는 것도 한번 해보자. 자신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 시간을 6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합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번 주만 좀 참아주세요. 같이 좀 앉으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넓은 강의실로 갈게요. 아셨죠?